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중반 아빠입니다.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저는 아버지로서 정말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있답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내 식구들한테만큼은 든든한 등대 같은 가장이자 남편이 되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슈퍼맨 같은 가장이 되어주기엔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분명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큰 사건을 겪고 조금씩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고 있답니다. 모든 부부가 비슷하겠지만 저와 아내는 잘 살아보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었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솔직히 사건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저만한 가장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면 헌신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거만한 태도를 바꾼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내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아내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친구의 돌잔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첫눈에 아내한테 반한 저는 친구한테 아내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랐어요. 그런데 아내는 어쩜 그렇게 차가운지 단칼에 저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만날 마음이 없다는 아내의 말에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생각하면서 단념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정말 처음 본 이후로 아내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밥이라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심정으로 친구한테 계속해서 부탁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는 생각으로 일단 부딪혀봤어요. 4번, 5번이 넘도록 친구한테 소개팅을 부탁했고 그 결과 저는 기어코 아내와 소개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 아내도 지인한테 계속해서 거절하는 게 미안했는지 이제 밥 한 끼 편하게 하자면서 약속을 잡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겨우 성사된 아내와의 소개팅 자리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처음 마주했을 때 아내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왔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재직 중인 김대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집요하게 소개팅을 부탁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저 이상한 사람 절대 아니고 수진 씨한테 첫눈에 반해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절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어색하고 낯설어서 거절했어요. 아,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다 괜찮습니다.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내는 숙기였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런 순수한 모습을 보니까 저는 호감도가 더 상승했었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잡은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첫 만남의 자리를 인연으로 이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와 식사를 마치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만나 뵙고 나니까 전 소진 씨한테 더 반했어요. 그래서 더 만나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아, 그런데 제가 지금 누굴 만날 시기가 아니라서요. 대한 씨 좋으신 분인 거 아는데 제가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주세요.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니라면서 저를 밀어내던 아내한테 저는 적극적으로 구애했어요. 정말 그때 심정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그저 아내를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만큼 제 마음에 드는 여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내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했지만 3년이나 퇴짜를 맞으면서 견뎌야만 했죠. 한 사람에게 3년 동안 퇴짜를 맞다 보니까 아내도 처음엔 절 불편해하다가 어느새 친구처럼 대하고 있더라고요. 아내한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둘이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집 앞까지 찾아와 아내한테 꽃다발을 주는 저를 보면서 처제가 절 보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 오늘은 꽃다발 들고 오셨어요? 이 정도 정성이면 언니도 못 이기는 척 좀 받아줘. 너무하다 진짜. 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들어가. 언니가 알아서 할게. 잘 생각해 언니. 몇 년째 한결같이 퇴짜 맞으면서도 언니만 찾아오는 남자 드물어. 예비 형부가 될지도 모르는데 난 예비 형부 응원해야지. 파이팅 힘내세요. 처제는 아내와 다르게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까지 찾아오는 저를 보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3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아내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 저를 어느 순간부터 처제가 응원한다면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처제까지 나서서 응원해 주는데도 아내가 망설였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날 아내는 저한테 잔뜩 힘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동생 보셨죠? 저 힘들게 번 돈으로 전부 동생 등록금 내고 있어요. 저 8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저랑 동생 둘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 책임지고 여동생 대학교까지 졸업시키고 사회에 자리 잡는 것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거절하는 제 마음도 힘들어요. 아내는 미안한 목소리로 저한테 속사정을 털어놨어요. 몇 년째 이어진 고백에 아내는 거절하는 것도 지친다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제 감정만 일방적으로 전했나 싶은 생각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삶에 지친 아내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표정으로 절 보고 있는 아내한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더 저를 만나보세요. 제가 소진 씨 힘들지 않게 옆에서 꼭 같이 버텨줄게요. 저 정말 자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단호한 다짐을 들은 아내는 저의 끈질긴 고백을 받아주었어요. 몇 년 동안 거절하던 제 고백을 아내가 왜 받아줬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언제나 곁에 있어주겠다고 말했던 고백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게 됐다고 했어요. 아내가 8살, 처제가 2살이었을 때 이혼한 부모님은 완전 남남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얼굴도 본 적 없는 장모란 사람은 이혼 후 한 번도 아내와 처제를 보러 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혼한 지 몇 년도 안 돼서 다른 남자와 새 살림까지 차려버렸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아내와 처제를 맡아서 키우던 장인이 성실한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놀고 먹기 바쁜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한테 자식들을 맡기고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던 장인 장모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야속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처음으로 옷가게 일하면서 번 돈이 생겼을 때 술꾼인 장인과 다툰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20살 초반에 힘들게 돈 번 딸한테 술에 취해서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돈 내놔. 내가 너 오늘 알바비 들어오는 날인 거 모를 것 같아? 당장 내놔. 꼴에 돈 좀 벌었다고 치킨 사온 거 봐. 싫어. 싫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면 몰라도 아빠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제발 술만 마시지 말고 아빠도 나가서 일 좀 해. 뭐야? 어디 기집애가 대들어 대들기.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 이게 아주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먹네. 술에 취한 장인은 큰딸이 번 돈을 갈취하려고 폭언도 모자라 폭행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면서도 트라우마로 남은 기억에 힘들어하길래 저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여리디 어린 아내가 홀로 견뎠을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다 아파왔어요. 그 후 알코올 중독자였던 장인이란 사람은 아내가 25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물처럼 마시니까 건강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처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던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서울로 오기 전까지 시골에서 네 식구가 지냈다고 했어요. 그러다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난 30살쯤 저도 시골로 내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80살 연세가 무색하게 두 분 다 정정한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씩씩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넙죽 큰절까지 하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진이와 현재 만나고 있는 김대한이라고 합니다.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평생 소진이 굶기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우리 귀 안 먹었어. 여기 누가 귀 먹을 사람 있나? 목청 터지도록 말하면 자네 목만 아프지. 작게 말해, 작게. 언성 낮춰도 다 들리니까 편하게 말해. 가벼운 장난도 하실 만큼 두 분은 정정하고 건강하셨어요. 저는 그때 두 분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도 같이 밥을 먹은 뒤 할머님이 저를 보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둘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사내 놈이 배짱도 있고 성실해 보여서 손녀 사이로 딱인데 둘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거야? 네, 저는 소진 씨랑 결혼할 생각입니다. 두 분 걱정하시지 않게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래, 눈이 선한 게 사람 참 괜찮아 보이네. 우리 소진이가 짝을 잘 골랐어. 제가 할머님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내와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아내는 저와 할머님 대화를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할머니, 난 결혼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나 시집 보낼 생각하지 마셔. 왜 또 그래, 소진아? 사람 괜찮은데 차분히 좀 만나봐. 뭘 차분하게 생각해. 난 연애만으로도 충분해. 내 처지에 결혼이 가당키나 해요. 부모도 없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연이는 어떡해요. 걘 내가 지켜줄 거예요. 저는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처제와 사이가 끈끈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끈끈하다는 건 몰랐거든요. 아내의 말에 할머님과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셔서 저는 황급히 아내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논의를 했어요. 시골 내려가기 전에도 아내한테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말을 했지만 아내는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아내한테 아주 기발한 대안을 내놨어요. 아내는 처제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생각해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에 맞는 대안을 가져온 겁니다. 그때 아내한테 저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너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난 내 동생 혼자 두고 못 간다니까? 그래, 그거 말이야. 내가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아버지한테 2층짜리 주택이 있거든? 2층짜리 주택이라고 해봤자 대단한 건 아니고 오래된 빨간 벽돌로 된 주택이야. 거기가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 주택인데 처제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 어때? 뭐라고? 내 동생도 거기서 같이 살자고? 내 동생도 어차피 나가서 살고 있고 지금 집에는 엄마랑 아버지 나 이렇게 셋만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1층에 방 3개고 2층은 방 2개니까 충분히 같이 살 수 있어. 난 네가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부모님께 상황 말씀드리니까 괜찮다고 하셨어. 제가 처제도 같이 지내자고 하니까 아내는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건 처제와 막역하게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에요. 처제는 가정 환경이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할 만큼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나름 그래도 그 탄탄한 회사에 입사까지 해서 성실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처제는 저한테 정말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처제 입사 축하 선물도 줬었는데 처제가 그걸 기억하고 첫 월급날 저와 아내한테 깜짝 선물을 주기도 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와 아내를 보면서 처제는 뿌듯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언니, 형부, 이거 제 선물이에요. 둘이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내가 월급 타자마자 제일 먼저 샀어요. 처제 선물을 건네받은 아내는 포장을 열어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커플티 산 거야? 뭘 이런 걸 사. 너 가지고 싶은 거나 사지. 으유, 언니가 이렇게 무드가 없어. 형부, 우리 언니 진짜 무드 없지 않아요? 이런 게 커플 필수템인데 둘이 연애하면서 커플티 하나도 없었죠? 얘는 내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형부라는 거야? 왜? 형부 삼고 싶은 사람이니까 형부라고 부르지. 언니 꼭 이렇게 선을 긋더라. 형부는 대체 우리 언니 어디가 좋아서 만나요? 처제의 말에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처제를 처제라고 부르고 싶은데 언니가 엄청 뭐라 하는 거야. 내가 꼭 처제를 처제라고 부르고 형부를 형부라고 부를 수 있게 언니한테 더 잘해볼게. 아유, 닭살. 우리 언닌 이런 사람 두고 왜 고민하나 몰라? 저는 처제와 이런 장난까지 칠 만큼 막역한 사이가 됐어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던 처제 덕분에 정말 여동생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남동생밖에 없던 저한테 처제는 그야말로 친여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집에 처제까지 들어와 사는 걸 저희 식구들이 모두 찬성해 줬거든요. 처음에 처제는 어색해하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도 워낙 넉살 좋은 분이라 처제도 딸처럼 품어줬답니다. 결혼하고 이사를 왔을 땐 좀 어색했지만 처제의 밝은 성격 덕분에 부모님도 처제를 받아들이기 쉬웠어요. 시간이 좀 지나자 부모님과 처제는 호칭도 서로 편하게 하며 지낼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처제를 딸처럼 친근하게 이름으로 불렀고 처제는 저희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편하게 지냈어요. 처제는 20살 때부터 아내와 살아서 요리도 잘했어요. 반찬을 하나 해도 온 식구가 먹을 수 있게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밖에서 모임 나가는 걸 좋아해서 반찬을 대신 만들어주는 처제 솜씨에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아유, 우리 소연이 누가 데리고 가려나. 얼굴도 이쁘고 회사도 잘 다니고 이렇게 음식까지 잘하면 어느 집에 가도 예쁨만 받겠네.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시다니까 다행이에요. 말도 어쩜 저렇게 예쁘게 할까. 정말 내 딸이면 남주기 아까워서 시집 못 보내지. 넌 월급도 알뜰살뜰 잘 모은다면서 월급에 얼마나 저금한다고 했었지? 저야 뭐 딱히 돈 쓸 곳이 없어서 지금 거의 월급의 80% 이상 적금 들고 있어요. 벌 수 있을 때 벌고 아낄 때 아껴둬야죠. 아이고 야물딱지다. 진짜 이런 여자 누가 데려갈지 그놈은 정말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어머니가 정말 극찬을 할 만큼 처제는 요리면 요리, 경제력이면 경제력, 성격까지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언니네 시댁 식구와 살면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처제는 저한테도 정말 싹싹하게 잘했어요. 한 번은 처제가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저한테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형부, 지갑 좀 가져와 보세요. 지갑은 갑자기 왜? 처제 돈 필요해? 에이, 일단 좀 줘봐요. 처제는 그날따라 저한테 지갑을 달라면서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건네자 처제는 제 지갑을 받아가더니 뒤로 돌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뭘 하나 싶던 순간 처제는 얇았던 제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다시 건네줬어요. 지갑을 받아보니까 처제는 제 지갑에 30만 원을 넣어주고는 저를 보고 장난치듯이 말했습니다.
형부, 언니 진짜 너무했다. 그쵸? 아니, 어떻게 지갑에 10,000원짜리 2장뿐인 거예요? 내가 우리 형부 기 좀 살려주려고 보너스 받은 김에 현금 좀 넣었어요. 뭐? 아니, 뭐하러 그랬어? 나 진짜 괜찮아, 처제. 그리고 언니가 나 체크카드에 매달 용돈 넣어주고 있어. 에이, 그래도 남잔 항상 지갑에 현금을 들고 다녀 한다니까요. 아유, 우리 언니 내가 옛날부터 알아봤는데 진짜 짠순이라니까. 처제는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아내를 흘겨봤어요. 그러자 아내도 억울하다는 듯 장난스럽게 말했답니다. 너도 살림 한번 해봐. 멀쩡한 사람도 짠순이 된다니까. 나 이제 임신도 했는데 당연히 아껴 살아야지. 그래, 언닌 진짜 알뜰살뜰 잘 살 거야. 처제와 아내를 보면서 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옆에 처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내는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여자들 임신하면 친정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선 처제와 한 지붕 아래 사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제가 가정을 꾸리는 동안에도 처제는 연애하는 걸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처제한테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결혼해서 잘 살 자신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제대로 정을 느껴본 것도 아니라 그런지 제가 아이를 낳아도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고요. 내가 볼 때 처제는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있었구나. 근데 언니도 나랑 결혼하기 전에 처제랑 똑같은 말 했던 거 알아? 정말요? 언니가요? 그래, 언니도 걱정 많았는데 지금 아이도 둘이나 낳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은 다 극복하고 잘 살 수 있어. 저와 결혼하기 전에 걱정 많았던 아내처럼 처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 좋고 진국이라고 할 만큼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처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이 괜찮으면 주변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보지 않나요? 그래서 처제는 주변에서 소개시켜주겠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예전에 아내가 절 거절했던 것처럼 처제는 소개가 들어와도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그만큼 어릴 적 상처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갑자기 아내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얘 며느라, 소연이도 이제 좋은 짝 만날 때 된 거 아니야? 언제까지 조카들 봐주면서 허송세월 보내려고 그래? 여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집을 가야 하는 건데. 네? 아니에요. 제 동생 결혼 생각 없어서 나중에 원한다고 하면 그때 알아봐 주려고요. 저는 재촉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아직 30 초반인데 서두를 필요 없고요. 얜 뭘 모르는 소리 하네. 30 초반 금방 지나가. 너랑 네 동생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이잖아. 소연이 보니까 조카들 끔찍하게 아끼던데 네 동생도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언니 부부 옆에서 살려고 그래. 내가 소연이 짝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을 알게 됐거든. 내 친구 진 아들인데 회사도 대기업 다닌데 무늬만 대기업인 그런 곳이 아니고 탑 대기업이라니까. 저는 엄마가 나서서 처제 선자리를 알아봐 주는 게 조금은 불안했어요.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던 엄마는 처제 짝으로 딱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아내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그때도 엄마는 대기업 다니는 남자라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아내한테 말하더군요. 자세히 좀 봐봐. 30 후반인데 딱 보니까 둘이 나이 차이가 한 7살 차이면 적당하잖아. 걔도 아직 여자를 못 만나서 아주 진짜 많이 외로워한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알뜰한지 이 남자도 취미가 저금이라고 할 만큼 돈만 모으고 산다더라. 남자는 이런 남자 만나야 되는 거 네가 잘 알잖아. 네, 어머니. 제가 한번 잘 말해볼게요. 이런 남자 흔치 않으니까 만나서 밥이나 먹어보라고 해.
아내는 엄마의 제안에 처제랑 상의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날 저녁 처제한테 넌지시 물어보더군요. 소연아,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없지? 내가 무슨 남자야.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괜찮은 남자 너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하셔서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도 괜찮은 사람 같아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정말? 언니가 괜찮아 보인다고 하니까 솔깃한데. 어떤 사람이야? 대기업 직원인데 알뜰하고 사채 안 부리는 사람 같아. 남자가 괜히 돈 좀 번다고 허세 부리면 피곤하잖아.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넌 어때? 너만큼 저금하는 남자라서 괜찮은 것 같아 보여. 씀씀이 맞는 사람 찾기도 어려운 거 알지? 그건 그렇지. 언니가 괜찮다고 하니까 한번 나가볼까? 일단 편하게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밥만 먹고 와.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가 잘 생각하고 결정해봐. 아내는 처제한테 가볍게 추천을 해주고 잘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처제는 한번 만나보겠다면서 저희 엄마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처제가 소개팅을 나가겠다고 하자 엄마는 너무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남이 데려갈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네가 정말 내 딸 같아서 이러는 거라니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편하게 나가서 한번 만나볼게요. 그렇게 처제는 오랜 연애 공백을 깨고 소개팅을 나가게 됐어요. 아내와 저는 괜히 긴장한 채 처제를 기다렸죠. 그날 저녁 소개팅을 마치고 돌아온 처제는 밝은 미소로 아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 남자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성격도 매너 있고 나랑 대화도 잘 통하는 거 있지? 정말이야? 아, 다행이다. 내 동생 마음에 든다니까 나도 안심이다. 처제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니까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답니다. 주부 도박단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가 바로 그런 집단에 속해 있다가 집안을 쫄딱 말아먹었던 적도 있어요. 집안의 사고 뭉치였던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쳤을 때 아버지가 엄마한테 호통을 치면서 말했던 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엄마는 또 하투를 치다가 딱 걸린 엄마한테 협박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한 번만 더 걸리기만 해. 그땐 진짜 끝장이야. 알겠어? 난 당신 사고 치는 거 평생 끌어안고 갈 생각 없으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하투 치러 다녀봐. 내가 어떻게 나오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봐. 아버지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 엄마는 마지막 화투판 이후로는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는 엄마가 그래도 이혼은 무서워했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엄마의 도박 빚을 대신 갚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갚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처제 손자를 주선할 때도 정말 처제를 딸처럼 아끼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처제도 그렇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 8년 차 저와 아내한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착하게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내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엔 유방암이라는 말에 잔뜩 겁먹은 아내를 위로하면서 저는 무서운 마음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요즘 유방암은 쉽게 고칠 수 있대. 기술이 좋아졌다니까 우리 병원 치료 받아보자. 여보, 나 괜찮겠지? 우리 애들도 아직 어린데 나 이렇게 갈 수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끝까지 당신 곁에서 견뎌줄게. 아내의 유방암 판정은 저뿐 아니라 처제한테도 큰 충격이었어요.
처제는 아내가 유방암이라는 소식에 허겁지겁 달려와서 아내한테 안기면서 오열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은 거야?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치료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 놔두고 혼자 가면 안 되는 거 알지? 언니 죽으면 나도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꼭 건강해져야 된다. 알았지? 걱정 마. 언니 건강해질 테니까 너도 그런 험한 생각 하지 마. 언니 강한 거 너도 알잖아. 언니, 나 너무 무서워. 처제는 아내의 유방암 소식에 겁을 잔뜩 먹은 채 오열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건 단 둘뿐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창 연애한다고 밝은 표정이던 처제는 아내 소식에 한동안 안색이 어두웠어요. 결국 아내는 가족들의 걱정 속에 치료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제는 한창 연애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내 안색을 살피면서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부, 우리 언니 괜찮은 거예요? 좀 어때요? 우선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았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지. 너무 걱정하지 마, 처제.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신경 많이 쓰고 있어. 형부 정말 고마워요. 언니 옆에 형부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처제는 저한테 늘 아내의 상태를 물으며 살피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가족들의 걱정 속에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 시기 아내는 운영하던 옷가게도 폐업하고 건강 관리에만 전념했어요. 식구들의 걱정 때문인지 아내는 항암 치료 시작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회복세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유방암은 사건이라고 하지도 못할 만큼 정말 경악할 사건이 저희 가족을 덮쳐왔어요. 바로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쯤 집에 있던 아내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큰애 옷을 입히고 있어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저까지 전화를 듣게 됐는데 걸려온 전화는 병원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혹시 민소영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언니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동생분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강에서 시민신고로 응급실까지 오셨는데 지금 고비는 넘겼는데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는 상태라 가족들이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제 동생이 극단적 선택이라뇨. 그럴 리가 없어요. 우선 응급실로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 아내는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신발도 거꾸로 신는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부모님께 부탁하고 같이 응급실로 갔어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본 처제가 날 보더니 정말 혐오스럽다는 눈으로 저를 보면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니, 형부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해줘. 나 너무 무서워. 빨리, 진짜 보기 싫어. 나 무섭다고. 소연아, 왜 그래? 형부야, 너 왜 그러는데? 빨리 형부 나가라고 해. 나 정말 죽고 싶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처제를 보고 저는 응급실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아내는 나중에 얘기하자면서 절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진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처제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틀째도 안 오길래 병원에 전화해보니 이미 퇴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때 한 30통 넘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행방불명 이틀 차에 겨우 전화를 받았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저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따 집에 갈 거니까 가서 얘기 좀 해. 그래, 알겠어. 오늘은 꼭 집에 와. 어딘가 이상한 아내 목소리에 저까지 긴장했어요. 아내도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아내도 처제도 모두 걱정에 앞섰습니다. 그날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를 노심초사 기다렸죠.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저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내 눈 똑바로 봐. 나 속인 거 있어, 없어? 나 지금 정말 미친년처럼 무슨 행동할지 모르니까 사실대로 말해. 당신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 저는 정말 결백할 만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결백하다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소리치면서 제게 놀라운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님이 내 동생 소개시켜준 그 남자, 폭력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래. 지금 장난해? 내 동생이 뭐가 모자라서 폭력 쓰는 놈을 만나냐고. 뭐?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설마 그런 사람을 딸처럼 생각하는 처제한테 해줄 리가 없잖아. 나 지금 우리 동생 때문에 나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야. 내 동생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자란 애야.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자란 애라고. 근데 당신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릴 딸로 봤다고?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했었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제발 나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아내는 악을 쓰면서 저한테 화를 냈어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 아내한테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층에 살던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을 들고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태어난 목소리로 엄마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호박죽 좀 끓여왔는데 좀 먹어봐. 너 요즘 항암 치료 때문에 입맛 없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만들어 왔어. 이딴 거 필요 없어, 이 늙은 노인네야. 감히 내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하고 이런 말이 나와? 아내는 죽을 끓여온 엄마 손에 들려있던 쟁반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깜짝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물었어요. 혜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입맛 없을까봐 일부러 가져온 건데. 내가 너희 자매 얼마나 신경 쓰는데 이런 식으로 배은망덕한 짓을 해? 뭐야?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제가 한번 말해드릴까요? 내 동생 때리기까지 하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강근까지 하는 생양아치를 소개시켜줘 놓고 뭐요? 우리를 생각했다고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난 몰랐다. 난 진짜 몰랐어. 누굴 바보로 하세요? 저도 다 알아봤어요. 제 여동생이 뒷조사해서 다 알아봤다고요. 그때 아내가 알아낸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엄마가 처제한테 소개시켜준 남자는 집에 자주 오던 아주머니를 통해 들어온 소개였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처제가 마음에 들어서 엄마한테 자기 아들이랑 처제 소개팅하면 소개비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더 어이없는 건 그 과정에서 엄마는 그 남자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던 겁니다. 가족들 몰래 그 아주머니한테 빌린 돈이 2천만 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잘 만나면 빚을 다 까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제를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역정을 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엄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의심병에 집착도 심해서 전화벨만 울려도 또 어떤 남자냐고 욕설에 폭행까지 하는 사람을 소개시켰다고요? 그동안 제 전화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던 거래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차에 감금하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아픈 제가 걱정할까 봐 제 동생 남자친구하고 여행 갔다고 한 거예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제 심정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난 정말 그 남자가 돈 잘 번다고 하니까 해준 거야. 진짜 다 생각해서 해준 거라고. 웃기지 마. 내 동생한테 돈도 빌려갔다면서요. 4천만 원 빌려갔으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안 갖고 있다는 것도 다 들었어요. 우리 자매가 돈줄로 보였어요? 네? 말해보라고. 그러면서 이 집에서 얹혀 살지도 못하게 쫓아내겠다고 했다면서요. 당신은 악마야.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고. 아내의 악에 바친 절규에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쓸데없이 속 깊은 처제는 아내가 이혼당할까 봐 혼자서 모든 걸 견디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티다 못한 처제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다가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옮겨질 수 있던 겁니다. 그제서야 병원에서 절 보고 기겁을 하던 처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때 2층이 소란스러워서 올라왔다가 이 사태를 전부 들은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보면서 호통을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정말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난 그냥 급해서 그랬어, 급해서.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엄마가 딸한테 돈도 빌릴 수 있는 거잖아. 야, 이 인간아, 또 사고를 쳤어? 이젠 자식도 모자라 며느리하고 사돈 처녀까지 괴롭혀?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이혼이라고 했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주 그 면상만 봐도 징글징글해. 당장 나가. 엄마를 내쫓으려는 아버지 옆에서 엄마는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해 엄마를 끌어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엄마 핫도로 집 뒤집어 놨을 때도 난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아들, 이러지 마. 엄마잖아. 이런 엄마 둔 적 없어요. 당장 나가요. 저는 애원하는 엄마를 냉정하게 쫓아냈어요. 주부 도박단에 화투 치다 집안 말아먹을 뻔 해놓고 또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도박을 끊은 줄 알았더니 아주머니한테 빌린 2천으로 또 도박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엄마 격하게 싸우면서 엄마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마는 아버지한테 맞기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엄마랑 사는 내내 도박빚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엄마한테 이혼 선언을 하면서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도박빚 갚느라 나 허리 디스크까지 왔어. 그래도 다시는 안 그러겠지 믿었던 날 또 이렇게 배신해? 그것도 며느리하고 사돈 처녀까지 끌어들여? 내가 쪽팔려서 못 살아.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난 변호사 선임해서 정정당당하게 판결받을 거야. 위자료? 꿈도 꾸지 마. 평생 내가 갚은 도박빚이 얼마인지 알아?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결국 아버지는 무릎까지 꿇고 비는 엄마를 냉정하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말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책임지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내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아버지는 안아주면서 다독였어요.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한테 현실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우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 당신이 주저앉으면 처제만 힘들어져.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게. 그렇게 아내와 모든 오해를 풀고 어렵게 처제를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제한테 그동안 있던 일을 전부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처제는 우선 경찰 신고부터 하자고 했고 그동안 두 사람이 했던 통화 녹음 파일을 전부 전달받아서 신고를 했어요. 처제는 그동안 폭행과 폭언한 증거를 모두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데이트 폭력으로 그 남자를 신고할 수 있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엄청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엄마라는 사람이 원수라고 할 만큼 화가 났어요. 결국 그 남자는 모든 증거를 들이미니까 손도 못 써보고 법의 심판을 받고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콩밥을 먹게 될 범죄자의 최후의 모습이었죠. 정말 처제한테 미안했어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도박에 미쳐서 처제한테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지.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모두 가짜였고 사람 좋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처제한테 빌렸던 4천만 원은 아버지께서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각해서 5천만 원으로 갚으셨어요. 돈으로 치유되지 않을 상처지만 그래도 아버진 진심을 다해 사과하셨어요. 사돈 처녀, 미안해.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 얼마나 고생이 많아서 그래. 내가 사는 동안 다 갚아갈게.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돈을 여유가 있으면 더 주고 싶은데 정말 면목이 없어. 아버진 전 재산을 주고도 처제한테 미안한 나머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평생 화투로 속썩이던 엄마와 이혼을 하게 됐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해 보이셨어요. 그 후 엄마는 20만 원짜리 화장실도 없는 고시원에서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돈 좀 보내달라면서 애걸복걸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혼 당시 엄마는 유책 배우자라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심지어 재산 분할도 그동안 아버지가 갚았던 도박 빚이 있어서 제대로 못 받았고요. 그게 도박에 빠져 살던 엄마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이젠 제 아내와 처제까지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게 용서가 안 됩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는 처제와 같이 살면서 오순도순 지내고 있답니다. 처제는 그날의 상처에 많이 벗어난 듯 보이지만 여전히 남자를 만나는 거 무서워해요. 그래도 당시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상태라 저희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집안의 두 여자, 아내와 처제를 저는 끝까지 지켜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도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처제나 아내가 잠시만 연락을 안 받으면 걱정부터 앞선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쓴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쎄한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데이트 폭력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요즘 참 사람 믿기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이곳은 아무래도 여성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 경각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쓰게 됐네요.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들 무탈히 보낼 수 있도록 모두 사람 조심하면서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씁쓸한 당부지만 정말 사람 조심하면서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가족 평생 서로 지켜주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